CNN에 올라온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1세 미국 여대생이 만든 15분짜리 파일럿 다큐멘터리였는데 제목은 젊은 여행자의 시선으로 본 서울 생태였습니다. K-팝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서울의 겨울 생태계를 담은 영상이었죠. 하지만 이 영상이 화제가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구 언론들이 한국을 다룰 때 늘 등장했던 과밀, 오염,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과 철새를 만나고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국립공원급 자연을 소개하는 영상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60, 70대 시청자들은 외국 아이가 우리 동네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다니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한 명의 젊은 여행자가 어떻게 거대한 CNN의 공식 채널을 통해 세계의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K-팝 팬에서 생태 다큐 제작자가 되기까지 그 특별한 한 달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리라 제이콥스입니다. 21살 미국에서 온 대학생이에요. 12월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온통 K-팝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비리그에서 생물학과 생태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이번 겨울 방학만큼은 공부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었거든요. 목적은 단 하나, K-팝 콘서트 관람과 K-팝 데몬 헌터스 성지순례였습니다. 리무진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설렜어요.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 높은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강 하나. 저기가 한강이에요.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 유명한 한강이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캐대언 애니메이션에서도 몇 번 나왔던 그 강이겠죠. 고척돔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응원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 응원봉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바다. 중간 영상에서 한강 야경이 배경으로 흘러나왔을 때 멤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나중에 서울 오시면 한강에서 이 노래 꼭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그래, 내일은 한강 야시장도 가야지. 다음 날 캐대헌의 배경이 되었던 한옥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처음 마주치는 골목과 비슷한 곳이었어요. 돌계단과 기와지붕, 골목 끝에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의 조화가 정말 애니메이션 그대로였습니다. 한옥마을 카페에서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한국어로 주문하는 게 아직도 조금 떨렸지만 2년 넘게 K-드라마와 K-팝으로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사진을 찍으며 혼자 신나하고 있을 때 벽에 붙은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애니메이션 드라마 배경지와 한강 생태 체험을 함께 즐겨보세요. 카운터 앞에는 여러 관광 책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제 시선을 끌었어요. 한강 겨울철 새생태 프로그램 안내.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책자를 펼쳐보니 신기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밤섬 겨울철새학교, 난지 겨울철새 라이딩, 청계천 생태해설. 카페 직원분이 물을 따라주시며 말했어요. 한강 가보셨어요? 어제 뚝섬 야시장 갔었어요. 컵라면도 먹고요. 정말 애니메이션 같았어요. 요즘은 한강에서 생태 체험도 많이 해요. 철새 보는 프로그램, 청계천 해설 같은 거요. 이런 한옥마을이랑 같이 돌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K-팝과 애니메이션만 생각하던 뇌에서 생태학 전공자의 호기심이 스르르 고개를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전광판 광고들을 유심히 봤어요. 한강 겨울축제, 뚝섬 반포 밤섬 겨울철새학교, 도심 속 철새 교실 청계천 생태해설, 야간 생태 산책. 한국어를 한 글자씩 읽어보며 생각했어요. 도심 속 철새 교실?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철새를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저녁에 다시 찾은 뚝섬 한강 야시장.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야시장 한편에 한강 겨울철 새생태 체험 안내라고 적힌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혹시 한강 생태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부스 직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지하철에서 봤어요. 밤섬. 겨울철새학교. 그거요. 직원분이 태블릿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다리 위 생태체험관에서 망원경으로 철새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설사도 설명해 주고요. 외국인도 많이 와요. 태블릿 화면에는 내일 오후 2시 자녀 1명이라고 떠 있었어요. 제 원래 일정을 떠올려 봤어요. 오전에는 굿즈샵 쇼핑, 오후에는 명동 구경, 저녁에는 또 다른 캐대헌 배경지 방문. 잠시 망설였어요. 쇼핑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철새는 겨울에만 여기 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내일. 철새학교 신청할게요. 그렇게 작은 클릭 하나로 제 여행의 방향이 살짝 바뀌기 시작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어요. 한쪽에는 콘서트 티켓과 캐대헌 성지순례 일정표가, 다른 쪽에는 방금 받은 밤섬. 겨울철새학교 예약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못 봤던 강의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들을 볼 수 있을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었어요. K-팝 콘서트로 시작된 서울 여행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포대교 위에 있는 밤섬 생태체험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다리 위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뭘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겨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잔한 강물 가운데 야구장만 한 크기의 작은 섬 하나가 떠 있었어요. 저게 밤섬입니다. 안내를 맡으신 윤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63세의 활기찬 분이셨는데 목소리에서 이 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CNN에서 다큐 찍으러 온 젊은 친구도 있고 오늘은 국제적이네요. 체험관 안에는 벌써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두툼한 패딩을 입은 어르신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들, 그리고 삼각대에 고정된 대형 망원경들. 여기가 오늘 우리 교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은 제가 아니라 저기 계신 분들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유리창 밖을 가리켰어요. 강 위에 하얀 점들이 빽빽하게 떠 있는 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나 얼음 덩어리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망원경을 들이댄 순간 제 입에서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물 위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흰죽지들이 물속으로 머리를 푹 넣었다가 올라오기를 반복했어요. 청둥오리 무리가 느긋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멀리서는 큰 기러기떼가 비자 형태로 날아와 물에 착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정말 많네요.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시나 봐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새들이 서울 한복판에 와요? 겨울마다 와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거든요. 망원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밤섬의 나뭇가지들에는 민물가마우지들이 줄지어 앉아 검은 날개를 활짝 펼쳐 말리고 있었어요. 물가에서는 외가리 한 마리가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말똥가리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큰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둥글게 선회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편 모습이 정말 웅장했어요. 그때 물 위에서 갑자기 물보라가 일었어요. 갈색 털덩어리가 폴짝 솟아올랐다가 번개처럼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건 뭐예요? 수달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수달을 볼 수 있다고요? 2015년부터 한강에 돌아왔어요. 수달이 산다는 건 생태계가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도심에서 수달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서울에서 이런 장면을 보다니. 선생님,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저기 밤섬은 한때 폭파된 적도 있어요. 폭파요? 개발 때문이었죠. 1968년에 한강을 넓힌다고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섬이 다시 생겨나고 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윤혜정 선생님이 설명판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죠. 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새들이 놀라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겨울철에는 치명적이에요.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새 이름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하얀 새들은 뭐예요? 저건 흰죽지야. 러시아에서 온 거야. 러시아에서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매년 인사하러 오는 거지.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환경보호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일상 대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체험관 한 구석에는 밤섬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어요. 1968년 폭파 당시 사진, 1980년대부터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한 모습, 그리고 지금의 아름다운 생태섬까지.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땐 저기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다시 찾아와줘서 다행이에요. 그 말씀에서 깊은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거죠.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사람들 출입을 막고 조용히 기다린 거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여기는 사람이 조금 덜 가지는 대신 새들이 더 머무는 곳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철학에 깊이 감동했어요. 개발할 수 있는 도심 땅을 일부러 비워두고 새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발상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체험이 끝나갈 무렵 윤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난지에서 겨울철새 라이딩 해보실래요? 자전거 타면서 강변 생태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전거요? 겨울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 자전거 타요. 겨울에 더 멋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꼭 해보고 싶어요. 체험관을 나서며 한강을 다시 바라봤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냥 큰 강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선 도시의 모습. 그날 밤 호텔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K-팝 보러 온 여행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12월 한강바람이 뺨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놀랍게도 자전거 대여소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두터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단단히 두르고 헬멧을 챙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요? 제가 물어보자 윤혜정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 자전거를 타죠. 특히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새들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자전거를 빌리는 동안 옆에서 촬영 장비를 정리하는 분을 봤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짐벌 카메라를 자전거에 고정하는 솜씨가 전문가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라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같이 천천히 가요. 김도윤님의 말투에서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겨울철새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페달을 밟고 달리니 한쪽으로는 잔잔한 한강이 흐르고 다른 쪽으로는 키 큰 갈대밭과 작은 습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이 귀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기 보세요. 윤혜정 선생님이 속력을 줄이며 갈대밭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갈대 사이사이로 얼지 않은 물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위에 수십 마리의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자전거에서 내려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물가에는 목이 긴 외가리가 석상처럼 서서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끼룩끼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기러기떼가 비자 형태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소리 들으면 겨울이 왔다는 걸 실감해요. 김도윤님이 카메라를 하늘로 향하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거든요. 자전거를 다시 타고 계속 달렸어요.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서 윤혜정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가 난지습지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원래는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쓰레기 매립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습지가 쓰레기 더미였다니. 1978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여기 매립됐어요.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매립을 중단하고 20년 넘게 복원 작업을 했어요. 토양을 정화하고 나무를 심고 습지를 만들었죠. 김도윤 님이 덧붙였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고 저희 세대가 이걸 다시 자연으로 되돌린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죠? 그 말에서 세대 간의 책임과 치유의 의미가 느껴졌어요. 계속 달리다 보니 고덕수변 생태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더 넓은 습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서는 겨울철새 박사되기 프로그램을 해요. 윤혜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새 이름 맞히기 퀴즈도 하고 망원경으로 관찰도 하고 생태 이야기도 들어요. 정말로 멀리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3세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잠깐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전거를 탄 대학생, 조깅하는 직장인,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 강아지와 산책하는 중년분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1천만 도시 한복판이 맞나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도윤 님이 웃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우연히 왔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주 오신 거예요? 네, 이제는 이런 곳들이 없으면 서울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멘탈 무너질 때마다 여기 와서 정신 정리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물 위에서 큰 물보라가 일었어요. 갈색 털덩어리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달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제 밤섬에서도 봤는데 여기까지 와요? 한강 전체에서 수달을 볼 수 있어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도심 한복판까지도 와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1천만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 수달을 목격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라이딩을 마치고 탐사센터로 돌아올 때쯤 김도윤 님이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서울이 생각과 다르지 않나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도시일 줄 몰랐거든요. 외국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빌딩만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와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모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모부, 그냥 K-팝 보러 왔는데. 이 도시 정말 이상하게 재밌어요. 강에서 수달도 받고 쓰레기산이 습지로 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함께 보낸 영상에는 자전거 타며 본 갈대밭, 기러기 떼, 그리고 물 위로 솟아올랐던 수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K-팝 콘서트 보러 온 여행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넷째 날 저녁 6시 광화문 근처에서 윤혜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워 한복판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물결, 버스 정류장에 길게 늘어선 줄, 차들이 붉은 브레이크 등을 길게 이어붙인 도로. 전형적인 메가시티의 퇴근 시간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서울다운 모습을 보시는군요. 윤혜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10분만 걸어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어요. 정말일까요? 그분을 따라 빌딩들 사이사이로 난 좁은 계단을 찾아갔어요. 계단 입구마다 청계천 방향이라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내려서니 도시 소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계단을 내려서니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계단 끝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작은 물길, 청계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차들이 싱싱 달리는 대로 바로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물소리가 도시의 모든 소음을 다 덮어버렸어요. 천변에는 벌써 산책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30대 남성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20대 여성도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60대 부부의 모습도 있었어요. 여기서 최병남 할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72세인데 매일 여기를 걸으세요.
정말로 다리 아래에서 목도리를 바짝 올린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익숙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윤 선생님. 오늘도 외국 손님이 오셨네요. 최병남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CNN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생태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대로 오셨네요. 여기가 바로 서울 사람들의 진짜 일상이거든요. 할아버지와 함께 천변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가에는 오리 3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외가리 1마리가 가로등 불빛 아래 거의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 10분만 걸어 내려오면 이 물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가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이 자리에 이런 물길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예전에 어땠나요? 제가 물어보자 최병남 할아버지가 위쪽 대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예전엔 다 덮여 있었어요. 저 위에 도로만 있었고 물은 다 저 아래 어둠 속에서 썩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2003년부터 보건공사를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괜히 돈 쓸 일 만든다고요. 할아버지가 잠시 멈춰서서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막상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오기 시작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산책로인 줄 알았는데 매일 오다 보니까 이게 제 치료제가 된 거예요. 치료제요?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서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도시재생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적 위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오세요? 아니요, 친구 몇 명과 같이 와요. 김씨, 박씨. 우리끼리 청계천 산책단이라고 해요. 나이 먹고 나니까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물가를 자세히 보니 진흙 위에 작은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건 뭔가요? 수달 발자국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청계천에도 수달이 와요. 도심 한복판까지 말이에요. 정말로 5개 발가락이 뚜렷한 수달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수달 발자국을 보다니. 제가 감탄하자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대는 매번 신기해요. 이런 게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계속 합류했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운동복 차림의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가벼운 스텝으로 지나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시험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도윤 님이 말했어요. 저도 야근하고 나면 집에 바로 안 가고 여기서 한 바퀴 돌고 가요. 그럼 머리가 맑아져요. 서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직장인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거예요. 젊은 아빠가 유모차를 끌고 아기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물고기 있어. 오리도 있고. 아기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손가락으로 물을 가리키며 옹알거렸어요. 저 아이도 커서 여기 추억이 생기겠네요. 최병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곳 없이 자랐지만 저 애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참 다행이에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청계천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이 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흔들렸어요. 다리 위로는 차들이 지나가며 불빛을 그어놓았습니다. 새들도 밤에 여기 있어요? 제가 물어보자 윤혜정 선생님이 답했어요. 외가리는 밤에 더 활동적이에요. 저 친구 보세요. 정말로 어둠 속에서 외가리 1마리가 물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최병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새들도 그렇겠죠, 뭐.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여기 와서 피로 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나 새나 마찬가지예요. 5째 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뚝섬 유원지역에서 내렸어요. 지하철 몇 정거장만 가면 국립공원급 숲이 나와요.
윤혜정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하철역 출구에서 5분도 안 걸어가니 서울숲 입구가 나타났어요. 겨울이라 나뭇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가지 끝마다 딱딱하게 맺힌 겨울 눈들이 오전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다른 용도였어요. 김도윤 님이 설명했습니다. 골프장이랑 경마장, 정수장이 있던 곳이에요. 2005년에 시민공원으로 바뀐 거죠. 서울숲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인데도 도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발밑으로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 나무 사이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작은 흔적들이 눈에 띄었어요. 토끼 발자국, 다람쥐가 파놓은 도토리 구멍들,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깃털까지. 여기 정말 야생동물이 살아요? 당연하죠. 노루도 있어요. 김도윤 님이 숲 깊은 곳을 가리켰어요. 도심에서 노루를요? 새벽이나 저녁에 간혹 나타나요.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화제가 되죠. 숲속으로 더 들어가니 작은 연못이 나타났어요. 그 주변에는 겨울철 새들이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숲 생태숲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에요. 동물들만을 위한 공간이죠. 철책 너머로 보이는 숲은 정말 원시림 같았어요. 쓰러진 나무도 그대로 놔두고 낙엽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밤섬과 같은 철학이었어요. 사람이 조금 덜 가지는 대신 동물들에게 내준 자리. 그때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왔어요. 나뭇가지에 앉더니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저 친구들이 숲의 진짜 주인이에요. 김도윤 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후에는 남산으로 이동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남산숲이 펼쳐졌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허파예요. 조선시대부터 서울을 지켜온 산이죠. 윤혜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니 남산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너머로는 빽빽한 아파트와 빌딩들이 보였지만 숲과 도시가 서로를 압도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도시를 내려봐요. 김도윤 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래도 나 혼자 버티는 건 아니구나 싶은 거죠.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 풍경 속에서도 여기저기 녹색 띠들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크게 S자를 그으며 흘러가고 청계천 같은 작은 물줄기들, 크고 작은 공원들이 도시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북한산 자락을 걸었어요. 지하철 3호선 종점 구파발역에서 버스로 20분이면 국립공원 입구였습니다. 새하얀 눈을 뒤집어 쓴 북한산 능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젠을 신고 천천히 올라가는 등산객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저희는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면서도 이런 산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매일 오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요. 건강해야 손주들 봐줄 수 있잖아요. 그분의 배낭에는 보온병과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노년 생활이 활기차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내려오는 길에 만난 30대 직장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와요. 주말에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지하철로 1시간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벽에는 콘서트 티켓과 캐대헌 성지순례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지난 며칠간 받은 생태 체험 예약 확인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노트 2권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관광 일정표가, 다른 쪽에는 생태 체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항공사 사이트에 로그인했습니다.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리라, 콘서트는 어땠어? 엄청 좋았어요. 캐대헌 성지순례도 정말 재밌었고요. 그럼 됐네. 언제 들어와? 엄마, 나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얼마나 더? 방학 끝날 때까지요. 여기 강이랑 숲이랑. 내가 대학에서 배운 거랑 이상하게 다 연결돼 보여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 방학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해. 대신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한번 쉬었어요.
그리고 예약 변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 날짜가 방학 마지막 주로 바뀌었어요. 좋아. 이번 방학은 서울이랑 강이랑 숲 제대로 공부하는 걸로. 그때부터 제 일정표에서 카페 투어와 쇼핑은 줄어들고 생태체험 프로그램 예약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날 한강 본류가 아닌 작은 생태 통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여의색강 생태공원이었어요. 초고층 빌딩들과 여의대로 8차선 도로 바로 옆이었는데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갈대와 작은 물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조용한 습지였어요. 여기가 여의색강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안내자가 함께했어요. 서울시 환경정책과 박은지 과장님이었습니다. 39세의 차분한 공무원이셨는데 생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으셨어요. 한강 본류와 연결된 작은 지류예요. 원래는 그냥 하천이었는데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죠. 나무다리를 건너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로 옆에는 63빌딩과 IFC가 우뚝 서 있었는데 이곳만큼은 완전한 자연이었습니다. 다리 중간에서 아이들이 조용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발견했나 봐요. 뭔가 움직여.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갈색 털덩어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달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아이들이 와. 하며 감탄했지만 엄마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했어요. 수달이 여의도까지 와요? 제가 놀라며 물어보자 박은지 과장님이 답했어요. 한강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수달이 이곳까지 온다는 건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수달이 정말 예민해요. 물이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해야 살 수 있거든요. 조용히 관찰하고 있으니 정말 다양한 새들이 보였어요. 외가리가 물가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고 청둥오리들이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여기는 시끄럽지 않나요? 바로 옆이 대로인데요. 갈대가 자연방음벽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새들도 적응하죠. 정말로 갈대숲 안쪽은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바로 옆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도 물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런 작은 공간들이 서울에 얼마나 있어요? 박은지 과장님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크고 작은 생태공원이 100여 개 정도 됩니다. 몇 개요? 네, 한강청계천 같은 큰 축 말고도 이런 작은 생태공원들을 도시 곳곳에 배치했어요. 도심과 자연을 실처럼 이어놓는 방식이죠. 오후에는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여기는 도시와 숲 사이의 완충지대 같은 곳이에요. 박은지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길동생태공원은 여의색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작지만 더 정교하게 설계된 생태공간이었습니다. 습지, 초지, 수림대가 작은 면적 안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자연을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겨울눈 관찰 프로그램 중이에요. 자연 해설사가 아이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뭔가 부풀어 있죠?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겨울눈이에요. 맞아요. 겨울눈은 봄을 준비하는 나무의 눈이에요.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따뜻해지면 새싹이 나올 거예요. 정말요? 신기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이 들려왔어요. 한쪽에서는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관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봄의 꽃이 돼요? 그럼. 할머니도 어릴 때 이런 걸 보고 자랐어. 옛날에는 산에 가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니 좋지. 할머니 때는 이런 공원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이런 공원은 없었지. 하지만 뒷산에서 이런 놀이를 했어. 3세대가 함께 자연을 경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은지 과장님이 준비해온 자료를 더 자세히 보여줬어요. 서울의 생태 네트워크 지도예요. 태블릿 화면에는 서울 전체 지도가 나와 있었는데 정말로 작은 녹색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생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하고요. 효과가 있나요? 수달 분포가 넓어진 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전에는 상류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도심까지 내려와요. 길동 생태공원에서 나오는 길에 김도윤 님이 말했어요. 어릴 때는 이런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이런 공원이 있어요. 좋은 변화네요. 네, 특히 코로나 때 정말 고마웠어요. 멀리 못 가도 이런 곳에서 숨 쉴 수 있었으니까. 저녁 무렵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강변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윤혜정 선생님이 웃었어요. 자연과 도시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울리는 거죠. 박은지 과장님이 덧붙였어요. 정책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도시 개발과 생태 보전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서울이 한 곳에 거대한 자연을 집중시킨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작은 숨구멍들을 뚫어놓은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일주일째 되는 날, 이모부 마이클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리라, 내가 보낸 영상들 봤어. 이모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어떠세요? 이건 그냥 여행 영상이 아니야.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정말 잘 보여. 혹시 이걸로 뭔가 만들어 볼 생각 없어? 만든다는 게요? 파일럿 영상 말이야. 정식 방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온라인용으로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전문 PD도 아니고 그냥 학생인데. 제가 이런 걸 말해도 될까요? 내가 본 걸 내 말로만 하면 돼. 전문가 해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솔직한 경험담이니까.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모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김도윤이라는 친구가 촬영해준 영상들과 내가 찍은 것들을 모아서 15분에서 20분짜리로 만들어보자. 내 내레이션으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경험한 서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CNN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는다는 부담감도 컸거든요. 내가 한국을 너무 예쁘게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윤혜정 선생님과 김도윤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모부가 이 영상들로 파일럿을 만들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혜정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좋은 일이죠. 리라 씨가 본 서울이 거짓은 아니거든요. 다만 서울의 한 면이죠. 김도윤 님도 격려해줬어요. 외국인이 보는 관점이 오히려 새로울 수 있어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신기하게 봐주시니까. 결국 파일럿 제작을 시작했어요. 김도윤 님이 촬영해준 전문적인 영상들과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소소한 장면들을 모아 구성해봤어요. 오프닝 고척돔 콘서트와 캐대헌 성지순례, 뚝섬 야시장에서 먹었던 컵라면, 일부 밤섬 겨울철새학교 폭파됐다가 다시 살아난 섬의 현재, 2분 안지 겨울철새 라이딩 쓰레기산에서 생태공원으로 변신한 기적, 3부 청계천 덮였다가 열린 물길, 최병남 할아버지의 잔잔한 증언, 4부 서울숲과 북한산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도심 속 자연, 5부 여의색강과 길동 생태공원 작은 물길과 숲들이 도시를 잇는 방법.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어려운 학술 용어는 쓰지 않고 제가 실제로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리라 제이콥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물학과 생태학을 공부하는 21살 대학생이에요. 처음엔 K-팝 콘서트 보러 서울에 왔는데 뜻밖에도 이 도시의 강과 숲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도시는 과거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강을 오염시키고 습지를 매립하고 섬을 폭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도시가 자연에게 한 발짝 물러서는 방향으로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뚝섬 한강변에서 찍은 영상을 사용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연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서울의 겨울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화려한 콘서트홀이 아니라 강과 물, 새와 숲, 그리고 그 옆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편집을 마치고 이모부에게 보냈을 때 긴장됐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리라, 정말 좋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시각이야. 젊은 여행자의 눈으로 본 도시의 변화. CNN 온라인에 올려보자. 파일럿 영상이 CNN 공식 채널의 젊은 여행자의 시선으로 본 서울 생태라는 제목으로 조용히 업로드됐어요. 처음 며칠은 조회수가 천천히 올랐어요.
하지만 점점 K-팝 팬 커뮤니티, 생태 관심 그룹, 한국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반응이 다양했어요. 여기 우리 동네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봐주니까 신기하네요. 서울이 이렇게까지 변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청계천 매일 걷는데 새로운 시각이네요. 도시가 자연에게 한 발 물러섰다는 표현이 정말 좋네요. K-팝 보러 갔다가 생태학자가 된 케이스네요. 특히 한국의 60, 70대 시청자들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국 아이가 우리가 했던 실수도 인정해주면서 지금 노력하는 것도 봐주니까 고맙네요. 손주 데리고 밤섬 가봐야겠어요. 우리 동네 청계천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요. 카페에서 이어폰을 끼고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영상을 보는 건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모부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리라,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 정식 시리즈 얘기도 나오고 있어. 내가 괜찮다면 다음 방학에도 서울에서 계속 찍어보자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K-팝 보러 왔다가 결국 강이랑 숲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좋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뚝섬 한강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처음 컵라면을 먹으며 앉았던 그 난간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요. 강물 위로 겨울 석양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멀리 밤섬이 보였고 새 몇 마리가 낮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K-팝 콘서트로 시작해서 생태 다큐 파일럿까지. 휴대폰으로 이모부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리라, 파일럿 반응 정말 좋다. 정식 시리즈 제작 승인 났어. 내가 괜찮다면 다음 방학에도 서울에서 계속 찍어보자. 이번엔 계절별로 사계절 서울의 자연을 담아보는 거야. 저는 강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는 K-팝 보고 갈 줄만 알았는데 결국 강이랑 숲을 찍고 있네. 옆 벤치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연이었어요. 연에는 아이가 서툰 글씨로 쓴 문장이 있었어요. 행복한 서울 겨울.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 컷은 나중에 파일럿 영상의 마지막 장면으로 쓰이게 될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옛날에는 이 강이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났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예뻐졌지. 할아버지가 더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모르고 산 거야. 지금은 알아서 조금씩 고치고 있고. 그럼 할아버지가 고친 거예요? 할아버지만 고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함께 고친 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제가 이 도시에서 본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거든요.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바꿔가는 모습.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에 메모했어요. 나는 이 도시의 노래와 춤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쯤 이 도시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강과 물, 새와 숲, 그리고 그 옆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시는 완벽하지 않아요. 과거에 실수도 많이 했고 지금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도시가 자연에게 한 발짝 물러서는 방향으로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다리 위의 조명들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고 멀리 빌딩들의 불빛이 강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모든 인공 조명 사이사이로 보이는 어둠의 공간들이었어요. 밤섬, 강변 갈대밭, 작은 습지들. 도시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자리들. 윤혜정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조금 덜 가지는 대신 새들이 더 머무는 곳. 김도윤 님이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한강이 제 피난처예요. 최병남 할아버지의 말도요. 여기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래도 살만하다 싶어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함께 숨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벽에는 여전히 콘서트 티켓과 캐대헌 성지순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밤섬에서 본 철새 사진, 난지에서 찍은 자전거 라이딩 사진, 청계천 야경, 서울숲 겨울나무, 북한산 설경 사진들이 더 많이 붙어 있었어요. 노트 2권도 여전히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생태 체험 기록이 훨씬 두꺼워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창밖 한강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한 달 전을 떠올렸어요. 똑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수달이 헤엄치는 곳이었고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녹색 공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개천들도 보였고 공원들도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도 한 달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도시 전체에 촘촘히 박힌 생태 네트워크가 보였어요. 큰 강과 작은 개천들, 큰 산과 작은 공원들이 실처럼 연결된 모습이. 비행기 안에서 파일럿 영상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완성했어요. 서울의 겨울이 조용히 알려준 건 이거예요. 도시는 자연에게 한 발 물러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빈자리에서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 미국에 도착해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K-팝 콘서트 좋았어? 응, 정말 좋았어. 그런데 친구들은 제가 보내준 CNN 파일럿 영상을 보고 놀라했어요. 야, 너 거기서 뭘 한 거야? K-팝 보러 갔다가 왜 생태 다큐를 찍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런데 정말 재밌었어. 몇 달 후 이모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리라, 여름방학에 서울로 다시 갈 준비됐어? 이번에는 한강의 여름을 담아보자. 그리고 가을, 봄까지 해서 사계절 시리즈로 만드는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갈게요. 창밖으로 미국의 겨울 풍경이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의 여름 한강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새들을 만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지. K-팝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함께 숨쉬는 이야기를 계속 찾아가는 여행으로.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울의 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조용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 새들이 함께 그 강가를 걸으면서.